자, 주식연구소 서학개미를 위한 여름방학 특집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도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소식과 새로운 분석을 전해주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디 계시나요? 네. 어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미국은 요즘 날씨 어떤가요? 지금 한국 너무 덥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는 한국같이 아주 습하고, 기온이 높은데, 네. 이 서부 샌프란시스코는 뭐, 일반적인 서한 해양성 기후, 그러니까 한 10도 초반에서 한 20도 초반, 그래서 뭐, 한국 같으면 이제 초가을 같은 날씨입니다. 물론 이제 오레곤주 이런 쪽은 최근에 이제 산불이 많이 나서 이제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이번 주 지금 주식시장 계속해서 지금 파란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조정 상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증시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투자가들이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너무 기대감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 이제 최근에 뭐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많이 생긴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난 며칠 사이에 뭐 한국, 미국 증시가 실제 빠진 것을 계산해 보면 한 2, 3%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증시에 참여한 우리 개미 투자가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로빈훗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이제 신규 투자 세력들이 너무 주가 상승만 경험을 해서 주가가 횡보만 보여도 이렇게 불안해하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역사적으로 미국 주가는 지난 30년, 50년, 100년 동안 매년 10% 정도 올랐습니다. 배당 포함해서.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연 7%. 그래서 물론 많이 올라가는 해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이 정도의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는 절대 수직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두 걸음 앞으로 나가면 한 걸음 후퇴하고, 그래서 현재는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제 아마 2분기가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기업 이익도 고점이다. 그러니까 피크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이제 하반기에 이제 둔화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경기 둔화가 좀 급속화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은 경제 성장이나 기업 이익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증시는 이 둔화되는 성장률이 기업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네. 것 같고. 둘째는 시장이 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거 보면 지난 5, 6월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네. 미국이 많이 오르고 한국도 올랐는데 왜 오를까 그랬는데 결국 2분기 실적이 엄청 좋을 것을 미리 선반영을 한 거였어요. 실제 시장은 상당히 똑똑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대 수준이 워낙 높아져서 웬만큼 실적이 잘 나오면 그것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으로 치면 이제 우등생이 95점 받아도 좀 찝찝한 것처럼 네. 워낙 이제 기대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거기에 맞추기가 어렵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조금 다시 부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없지만 미국은 최근에 인플레 우려가 다시 확산이 되고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서 뭐 미국에서 소매 유통점이나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네. 다 구인, 사람을 찾는 광고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임 근로자를 중심으로 인건비가 많이 오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게 결국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꽤 고공 행진을 소비자 물가가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플레는 실제 일반적으로는 주가의 악재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숨을 고르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 상황, 이 원인 좀 약간 전반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업 거버넌스입니다.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어떻게 보면 그 추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약간 오해되어 있는 면도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경영진과 그다음에 경영진을 감시 내지 코칭하는 이사회 여기가 주주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함께 책임 있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회사의 파이를 함께 같이 키우고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약속한 대로 잘 경영을 하고 엉뚱한 짓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인데 결국 시장과 주주한테 믿음을 주고 이제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뭐 ESG 경영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기업 환경도 ESG가 대세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ESG에 대한 개념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테고 그중에 이제 G에 해당하는 게 바로 거버넌스고 이걸 이제 한국어로 풀어서 기업 지배구조라고 보통들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왜 교수님께서는 기업 지배구조라는 표현 대신 유독 이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오늘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ESG에서도 G를 제대로 하는 회사는 결국 E와 S를 잘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기업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최근에는 전문가들이 지배구조라는 표현 대신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배구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관계 아니면 경영권 컨트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를 정당화하는 그런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거버넌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한국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긍정과 부정, 대결과 화합을 다시 다 같이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 어떤 데도 속하지 않고 그 누구의 이익도 이제 우선시하지 않는 그런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기업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거버넌스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다른 해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네, 결국 뭐 거버넌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한국 증시 아니면 한국 기업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먼저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홍콩에 있는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2년에 한 번씩 아시아 12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순위를 발표하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존경받고 그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존경받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네. 한국이 작년에도 그렇고 2년 전인 2018년에도 12개국 중에서 9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시아에서 선진국인 호주, 싱가포르, 뭐 일본 이런 나라보다도 순위가 낮지만 네. 실제 우리나라보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보다도 우리가 뒤고 우리 밑에 우리 뒤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조금씩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가 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네. 결국 시장의 신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간의 어떤 그 인식의 재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기업을 놓고 몇 개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배수 퍼가 13배인데 이제 경쟁하는 애플은 28배, 한 2배쯤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주사인 신한지주의 PBR, 그러니까 금융주는 주가 순자산 배수를 많이 놓고 비교를 하거든요. 네. 0.44배인데 이게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이냐 하면
중국의 공산당의 실제 대주주인 중국 공상은행보다도 낮습니다. 0.48배. 그다음에 미국의 뭐 JP모건 훨씬 높은데 미국에서 이제 중간 정도 하는 시티 은행이 0.73배. 그러니까 많이 낮죠. 그래서 이제 뭐 관치의 문제도 있지만 금융권은 신한지주 같은 데는 이제 2020년에 이해하기 어려운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가치 침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업 거버넌스가 좀 망가진 그런 사례죠. 네.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업 거버넌스 서베이에서 약간 좀 바닥권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그리 좋진 않은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바닥권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기업 거버넌스가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양유업 사례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조금 더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뭐 기업 거버넌스 저희 순위가 안 좋다는 것은 앞으로 또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네. 이제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장기간에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남양유업이 이제 금년 5월 달에 그 창업한 그 홍씨 패밀리가 이제 경영권 포함해서 53% 지분을 3,100억 원에 이제 사모펀드에 매각한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었죠. 네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남양유업은 그 불과 한 8, 9년 전 2013년만 해도 주가가 100만 원을 넘는 황제주였습니다. 자산 가치가 엄청 뛰어나고 우유업계 넘버 2 마켓시어 12%인 회사였는데 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상장 회사인데 그 소수주주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78년에 상장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제대로 정보 제공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증권사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주의 주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네. 면에 있어서는 결격 사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사회의 구성이 상당히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6명 중에 3명, 그러니까 과반수가 패밀리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검증된 사회이사들이 많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보면 그 창업한 패밀리가 좀 그 폐쇄적인 문화를 많이 갖고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리점 갑질 사태도 전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군대식 문화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한앤컴퍼니로 인수된다고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이틀 만에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급등했거든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 뉴스 하나, 그러니까 회사의 프랜차이즈나 브랜드는 좋은데 대주주가 경영을 잘못해서 주인이 바뀌니까 7, 80% 기업 가치가 급증하는 이제 그러한 그 교훈을 남겼죠.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주주가 바뀌어서 나머지 주주들이 소수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오늘 저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 투자자들도 사람들도 알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남양유업이라는 특정 회사를 거론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어떤 이 도덕적 해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가족 경영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특히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는 건지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가족 기업,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게 장기적인 성과가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실제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일부 대기업이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익 편취의 그 비난도 있었지만 좋은 주주 가치를 창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소수 주주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를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소수 주주한테 가야 될 그 파이를 대주주가 뺏어오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은 그 기업 가치를 직접 파괴해서 우리나라 이제 이류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실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그런 대표적인 그렇죠. 사례였고요. 네. 네,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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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다 해주신 거군요. 제가 다음 네, 이야기를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국내외 기업 중에서 거버넌스가 좀 좋은 사례 몇 가지를 좀 꼽아주세요. 국내에서는 제 생각에는 네이버가 거버넌스가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보이고요. 네. 미국에서는 애플하고 스타벅스를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가 이제 지분이 한 3%쯤 되고, 예. 그 등기이사로 활동을 하지만 실제 데이투데이 경영은 이제 한성숙 대표한테 일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사회가 상당히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또 사회이사를 하는데 여기는 뭐 엄청나게 사회이사,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보면 애플, 스타벅스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많이 하고 예. 이사회가 제대로 경영진을 감시하면서 또 코칭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그 사회이사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그 사티아 날라가 사회이사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요즘 제일 바쁜 분인데 스타벅스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이제 IT 전문가로서 또 코칭도 해주고 이제 이런 면들이 상당히 저희는 이제 부러운데 네. 실제 그 애플이나 스타벅스를 보면 대주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타계한 후 그 가족들이 관여한 경우도 없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제프 베조스가 최근에 CEO에서 물러났잖아요. 근데 네. 지분율이 거의 20%인데도 본인 가족이 아닌 그 넘버 투인 그 앤디 제시라는 그 AWS를 경영하던 분이 이제 총괄 CEO가 됐죠. 그래서 국내에서 약간 오해 내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대주주의 지분율이 무조건 높아야지 지배구조가 안정적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네. 네이버의 경우를 보면 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죠. 그다음에 애플이나 스타벅스는 대주주가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런 점은 약간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청취자들 분들 중에서도 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오늘 좀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회라는 이 곳이 얼마나 감시와 객관적인 역할을 잘하는지 그리고 좀 더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기업 거버넌스가 얼마나 투자에 좋은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연구소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